자, 이번 시간에는 컴파일러 설계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컴파일러랑 그 인터프리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C나 C++, 자바 이런 거는 다 컴파일 언어고,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C, C++, 자바, 파이썬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C라고 합시다. 그럼 C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리눅스 우분투에서 GCC라는 컴파일러를 가지고 C를 컴파일을 시키면 우리가 목적 함수라는 걸 만들어요. 목적 파일. 목적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GCC 컴파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ex.c라는 걸 컴파일했다. GCC ex.c 했다. 그러면은 a.out이라는 중간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목적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실행시키면 우리는 이제 exe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스 코드가 있었던 그 똑같은 폴더 안에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일은 무슨 파일이냐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가, 그 파일이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0101 이런 바이너리로 이루어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실행할 때 계속 어떤 특정한 기능을 계속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 실행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소스 코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소스 코드는 언제 필요하다? 소스 코드는 이 파일을 만약에 고치고 싶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이제 프린트아웃 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 근데 헬로 월드가 아니라 헬로 중앙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스 코드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소스 코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소스 코드가 있으면 다시 컴파일을 하고,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것만 계속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겠죠. 소스 코드 분석하는 과정이 먼저 나오고, 분석된 걸 가지고 이 소스 코드가 도대체 뭘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은 합성해서 신세시스라고 표현하는데, 합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바로 컴파일러인데, 인터프리터는 다릅니다. 인터프리터는 이러한 실행 파일을 만들잖아요. 매번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으면 라인 바이 라인 한 라인씩 읽고, 그래서 결과를 바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 타겟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 타겟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죠. 바로 아웃풋이 나와버려요. 즉 이거는 중간 실행 파일을 만들잖아요. 즉 소스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냥 실행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서 실행하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이해하는 분석하는 과정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다? 얘는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지만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한번 실행을 시킬 때 컴파일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해서 한번 컴파일할 때 느려요. 느리지만 얘는 이제 실행을 할 때에는 계속 실행 파일만 갖다 쓰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컴파일 되고 나서는 이게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컴파일을 한다, 인터프리트 한다 라는 게 다른데, 그 다른 걸 이제 세부적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스켈레탈 소스 코드, 즉 우리 소스 코드의 원형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절차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선행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언어로 코딩했는데 이제 매크로를 썼다. 그래서 만약에 ABC라는 거는 뭐 항상 뭐 1, 2, 3이라는 숫자로 인식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다 일단 선행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주면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어셈블러가 됐으면 이거를 그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셈블러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파일들과 링킹을 시켜서 연결시킨 다음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최종 머신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 중에서 우리는 요 컴파일러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셈블러 우리가 할 줄 알아요. 기계어로 코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모든 프로그램 할 때 기계어를 항상 쓸 수가 없죠.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스 코드, 우리가 가지는 언어의 소스 코드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어셈블러로 만들어주지? 라는 게 바로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었을 때 그 어셈블러로 갈 때까지, 즉 이 전장에서 우리가 컴파일러라 썼던 그 부분이 이제 언어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더 디테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소스 코드 프로듀서이고,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는 A가 있고 B와 C를 더해서 A에 어사인을 해라 라는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소스 코드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면 스캐너라는 게 이제 동작을 해요. 컴파일러에서는. 스캐너는 뭐냐면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 즉 어휘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A는 B 더하기 C 세미콜론 이러면 이제 하나씩 왼쪽 붙어 있는 거예요. A. 아, A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assign.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assign 하라는 그런 연산자가 있구나. 그래서 연산자를 파악해요. 연산자 앞에 있는 요 하나는 그럼 뭐가 되겠죠? 이건 토큰이라는 게 됩니다. 토큰.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토큰이고, 토큰은 주로 이제 예약어, 즉 우리가 C에서 미리 정해놓고 쓰는 if, else, 뭐 그런 것들이 돼요. do, switch, case 이런 게 다 예약어가 되겠고, 아니면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토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라는 변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B라는 변수도 있구나 라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C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C라는 변수도 또 있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C가 끝이 아니라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니까 변수는 A, B, C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 이름이 들어간 형태고, 또 다른 예절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인티저 A 세미콜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네요. 스캐너는 어떻게 이걸 인식하냐면 맨 처음에 I를 봐요. 그럼 아직 몰라요. 이게 변수일 수도 있고 예약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요. N을 보내요. 그럼 I, N까지 봤을 때도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T가 나왔어요. 그럼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자나 빈칸이 나오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 또 이제 빈칸이 나왔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INT 하나의 이제 문장이 되는데 이게 토큰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자, 근데 토큰이 우리 INT라고는 이미 예약해서 쓰고 있죠. 무슨 의미죠? 이거는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약어, 즉 키워드를 예약어를 선언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A죠. A라는 건 변수 이름이 되겠고, A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왔더니 세미콜론이래요. 그러면 그럼 A에서 이미 끝난 거네요, 이 문장이.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A라는 또 토큰이 있고, 이거는 예약어가 아니니까 이건 변수 이름인 것 같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라인 바이 라인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이런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요 문장에서 토큰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약어, 즉 그리고 변수 이름 이런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분석을 해주는 게 이 어휘의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휘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렉시컬 애널리시스 혹은 스캐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큰 스트링들, 이런 토큰들을 가지는 이런 스트링들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렇게 분석된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거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요. B와 C를 더해서 그거를 A로 어사인 한다.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하면 이 하나의 트리가 어사인을 의미하는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C 언어에서는 100개의 이러한 신텍스 어널리시스, 이거 어휘 분석 다음으로 나오는 구문 분석이라는 게 되겠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문법상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1번 문법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 이제 2번 그다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이 구조가 만약에 100개의 신텍스를 가지고 있다, C 언어가. 그래서 100개의 우리가 룰이 있으면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65번이다. 그러면 이거 여기 65번째 트리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65번이란 트리는 우변에 있는 변수 두 개를 더해서 좌변으로 어사인 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요렇게 동일한 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바로 B와 C를 더해서 A로 어사인 하라는 의미구나까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뭘 알 수 있느냐?
문법상 이게 정확하게 돼 있는지, 즉 뭐 세미콜론 이런 거 빼먹지는 않았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 65번 파싱 트리니까 이건 여기에 65번, 즉 이거 의미는 무엇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트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파싱이라고 부르고요.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파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만든 트리를 파스트리라고 부르고, 이걸 또 파서라고 부릅니다. 파싱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해서 파서라고 부릅니다. 시멘틱 애널리시스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입 체킹 같은 걸 해요. 이게 인트형이면 인트로 제대로 썼는지, 플로팅이 중간에서 인트로 바뀌지 않았는지, 기타 등등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틀이랑 상관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즉,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토큰을 뜯어내고, 여기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트리를 만들면서 그 문법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과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 다 분석함으로써 그 소스 코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컴파일러는 주어진 소스 코드를 이해를 한 다음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석이었다면, 이 이유는 뭘 해야 된다? 합성을 해야 된다. 뭘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아까 이 전장에 나왔던 거 보면 컴파일러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셈블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 결과물은 바로 이 어셈블리 코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싱 트리를 이제 얻어낸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셈블러로 변환하기 위한 이제 중간 코드를 만들어줘요. 우변에 보호하니까 뭐 약간 어셈블러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파싱 트리를 보고 중간 언어로 변환을 하면 이제 중복이 많이 껴질 수 있어요. 리던던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중복해서 쓰는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옵티마이즈를 해서 중복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셈블리 코드를 이걸 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이때 또 혹시라도 중복이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옵티마이즈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컴파일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파일러의 간단한 역사예요. 여기서부터는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컴파일러는 모던 컴퓨팅의 기본이 된다. 항상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든지 인공지능을 배우든지 그래픽스를 배우든지 어떠한 컴퓨팅을 할 때 그게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때 있어서 그러한 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 코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렉시컬 어널리시스 혹은 신텍스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배우는 거는 항상 이제 현재 컴퓨팅 기술에서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 즉 C나 자바나 이런 거는 소스 코드를 보면 어셈블러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에서 작성된, 사람의 눈에서 의해 작성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그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를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0101 기계어라든지 어셈블리라든지 그런 걸로 바꿔주는 그런 트랜스포밍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컴파일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컴파일러는 포트란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950년대 말에 수치 최적화, 수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18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만들 만한 그러한 시간이 들었던, 그러한 공을 들였던 언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그런 자동화된 도구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몇 달이면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게, 간단하게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컴파일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컴파일러를 디자인하는 건 항상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C나 C++, 자바 혹은 자바 이런 컴파일러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고, 그거 외에 또 다른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 컴파일러들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이제 재미삼아 이제 보시면 VLSI라고 해서 우리 논리로 시간에 배웠던 로직 게이트 있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그런 게이트 연산을 할 때 우리가 게이트 한두 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세서 만들 때마다 수백만, 수천만 개 깔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실리콘 컴파일러가 되어 있고, OS 커맨드 랭귀지, 즉 우리 여러분 우분투 같은 리눅스를 쓰시면 이제 뭐 cd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쓰잖아요. 그 명령어를 쓰는 커맨드들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해를 하려면 렉시컬 어널리시스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쿼리 랭귀지, 즉 SQL 같은 거,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컴파일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컴파일러 할 때
사람이 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다 이해를 먼저 해요. 이해를 하는 과정이 렉시컬 아나리시스, 그 다음에 신텍스 아나리시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해가 다 끝났으면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 컴파일러.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이제 합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신세시스인데 근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컴퓨터 공학 혹은 전산학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 뒤쪽은 이제 전자과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 앞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두 가지의 주된 태스크로 나뉘고 이해하는 부분, 즉 소스 프로그램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합성을 해서 새로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타겟 실행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세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플로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스 프로그램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죠. 아까 말했듯이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렉시컬 애시스를 수행하고요. 그 결과가 파서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문법상 맞는지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 알아낸 거죠. 이게 뭐라 그랬죠? 신텍스 애널리시스. 여기 뭐 시멘틱 루틴, 옵티마이저, 코드 제너레이터 했는데 이거 그냥 다 뭉뚱그려서 중간 언어를 만들어서 기계어로 다 코드 변환을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심볼 앤 어트리뷰트 테이블은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if, int, do, switch 뭐 이런 예약어들을 다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파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파싱 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일종의 컴파일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 스캐너부터 볼게요. 스캐너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그 소스 코드가 있으면 A는 B 더하기 C, 즉 이건 는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B와 C를 더해서 그 결과를 A로 어사인 해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한 줄을 썼으면 스캐너는 뭐냐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글자 하나하나씩 읽어요. 글자 하나씩 읽어서 그게 인디비주얼 월드와 심볼들로 이제 그룹핑을 해주는 겁니다. 즉 int a 아까 나왔던 예제 하면 이 왼쪽부터 하나하나 I, N, T 빈칸 나오면 오 이거 하나가 미리 예약된 정수를 선언한다는 예약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 바이 캐릭터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읽은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그걸 그룹핑을 해서 이게 과연 미리 예약된 언어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고 뭐 그런 일을 해주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A 읽고 세미콜론 나오면 이거 하나죠? 이것도 하나의 토큰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룹핑을 해주면서 토큰을 하나씩 읽어드리는 과정 이게 바로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결과값은 이제 파싱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닝 같은 걸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렉스라는 게 있고 렉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렉스 그 다음에 자바 CC도 이제 스캐닝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위한 렉스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C 버전인데 파이썬 버전으로 해서 파이썬 렉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파이썬 렉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스캔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요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렉스, 자바 CC, 파이썬 렉스 이 정도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닝 끝나서 토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토큰들을 가지고 지금 이 문장을 트리를 만들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다. 혹은 문법상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단 formal specification이 있어요. 그거는 뭐 CFG라는 그러한 그래머 형태를 가지고 표현이 된 여러 가지 신텍스의 포맷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즉, 뭐 아까 말했듯이 뭐 C 언어 하나에 뭐 100개의 룰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는 방식으로 그 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일단 그리고 파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토큰이랑 그룹을 다 읽어서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CFG 룰, 이러한 그래머 룰을 사용해서 그 사용해서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틀린 건 없는지, 문법상의 오류는 없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 다 파싱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여주는 것처럼 파싱하는 중간에 파서들은 뭘 하냐면 검증을 해요. 이게 문법상 정확히 돼 있는 건지 검증하고 만약 에러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진단을 한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컴파일 에러가 났다. 세미콜론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컴파일 에러 하면서 세미콜론이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 만들기 때문에 이걸 해서 파싱 트리라고 그래요. 신텍스 트리, 파싱 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즉 우린 트리를 만들어서 이게 문법상 구조가 옳은 구조인지 안 옳은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아까 신텍스 스캐닝, 즉 렉시컬 어널리시스 할 때에는 우리는 렉스, 자바 CC, 그 다음에 파이썬 렉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서에서는 이런 구문문서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위한 건데,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위한 건 렉스랑 함께 쓰이는 게 이제 야크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야크. 그 다음에 자바 CC는 또 얘는 렉시컬 어널리시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신텍스 어널리시스도 해줘요. 자바 CC를 쓰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코딩할 수 있고요. 파이썬 렉스와 대비되게 파이썬 야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야크가 이것도 C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파이썬용으로 만든 게 파이썬 야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해주는 도구는 야크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 자바 CC랑 야크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이건 탑다운 파싱, 야크는 바텀업 파싱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파싱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떤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소스 코드를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해서 토큰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신텍스 트리, 파싱 절차를 거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문법상 오류가 있지 않은지를 다 판단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컴파일러에 넣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컴파일러에서는 애널리시스가 끝난 겁니다.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오케이. 어떤 의미구나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터미디엇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시멘틱 루틴 옵티마이저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한 대로 이제 중간 언어,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가기 전 단계의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허터브 컴파일러 썼지만 컴파일러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텍스 어널리시스까지 다 끝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에 맞게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고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다 보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반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게 이제 효과적으로 중복 제거해주고 뭐 불필요한 루틴이 반복되고 있으면 그걸 또 삭제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옵티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부분 중에서는 렉셔널시스나 신텍서널시스가 주로 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 이 후반부는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선에서 이제 과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의 오버뷰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 이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제 포멀 랭귀지라든지 렉시컬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기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